네, 끝까지 묻는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모르는 주제를 알 때까지 집중적으로 질문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끝까지 제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참여해 주셔도 좋은데요. 오늘은 정말 대단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끝까지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센터에서 일본 주식을 담당하시는 한동엽 팀장님 모셨어요. 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클럽원 WM 센터에서 일본 주식을 좋아하는 한동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그니처 팀이 대단한 팀이라고 들었는데 그 팀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속한 팀이 시그니처 팀인데요. 저희들은 팀원들이 다 이제 대학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어요. 서로 이제 주식을 서로 배우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선후배 사이였는데 업계에 각각 직무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제 한 팀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또 발굴하고 그렇게 한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네요. 네, 독특합니다. 네. 예. 뭔가 어벤져스처럼. 그러네요. 어벤져스네요. 네. 맞나요? 어벤져스 아이언맨이신가? 언젠가는 이제 다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같이 일하자 그런 얘기들을 어렴풋이 대학 때부터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뭉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참.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대단한 팀이라고 들었고요. 네. 저희가 하나금융 시그니처 팀이랑 같이 매달 한 번씩 하나금융 월간 시그니처라는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너무 좋아서 한번 팟캐스트로도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월간 시그니처 할 때 주제가 또 일본 투자였어요. 포커스 일본에 맞춰서 그때 한동엽 팀장님께서 강의를 또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기운을 받아서. 네. 오늘 또 더 중요한 포인트를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됐네요. 오늘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좀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면 오늘 해외 주식, 그것도 일본 시장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팀장님께서 일본을 많이 좋아하는 일본을 많이 좋아하는 자, 오늘 먼 나라,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특히 일본 주식, 일본 금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일본 투자, 일본 주식을 얘기하기 전에 일본 투자하려면은 뭘로 해야 되죠? 엔화로 해야 되죠. 엔화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주식이나 어떤 일본 투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엔화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재테크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 투자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엔화를 지금 꼭 가져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가요? 왜 지금이?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산들은 다 어떤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재테크, 어떤 공격적인 테크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안전적인 어떤 방패 역할을 하는 테크는 뭐가 있나요? 재테크 하실 때? 안전적인 거면 아무래도 금이나 달러 이런 게 아닐까요? 네, 아주 역시 전문가답게 잘 알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금, 그리고 국채, 나라가 발행했던 우리나라 국채라든지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독일 국채,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엔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비트코인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은 되게 이제는 비전통적인 안전 자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값은 별로 안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시면은 정말 이 변수들이 많다고 했을 때 금을 사시나요? 그러니까 시장 위기가 있다고 해서 금을 사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가끔씩 이제 강의할 때 질문 같은 거 들어오면 좀 위기 상황에 도래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금을 좀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긴 받아요, 사실은. 아직도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사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얘기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을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 때 규정을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비트코인은 디지털화된
자산이다라고 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금은 지금 시대에는 안전자산으로 많이 시대성이 좀 떨어진 편이고요. 그 이유는 조금 재미없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통화의 시대로 더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을 달러 중심으로 피면서 금은 사실상 좀 뒤처진 안전자산이 돼버렸고요. 오히려 달러라든지 스위스 프랑 또는 엔화와 같은 통화 자산이 오히려 더 안정성을 우리의 재테크 수단에 더해줄 수 있는 자산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뭐 우리는 항상 이 어떤 것을 볼 때 과거를 보면 되게 쉬운데요. 뭐 그동안에 있었던 위기들 예를 들어서 카드 사태 또는 금융위기 그다음에 브렉시트 한 2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막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 항상 그때마다 가치가 올랐던 거는 재패니스 엔, 엔화가 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수들 되게 많잖아요. 뭐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북미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우리는 좀 방패 역할로서 안전자산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수단 중에 하나인 재패니스 엔을 고려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럼 흐름이 어떤가요? 제가 엔화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동안 그 일본 정부, 일본 재정 정책들은 대부분 엔화를 약세로 가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도 수출 국가고 내수 또 이제 내수 중에는 관광을 많이 와서 내수를 많이 채워주거든요. 그 때문에 엔화가 약해야 내수 관광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수출 뭐 도요타 자동차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엔화가 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약간 그 딜레마예요. 엔화 약세를 계속하고 싶은데 세계 정세가 어지러울 때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반응을 잘하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고요. 사실 우리들한테 계속 제일 친근하잖아요. 사실 US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다가 사실 쓰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뭐 여행 가서 물 쓰듯이 많이 쓰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가죠 요즘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친숙하고 활용도도 있는 안전자산이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볼 때 이게 금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달러가 약세일 때 좀 빛을 발하게 되고 미국의 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이제 금값이 좀 빛을 발하는데 지금 이제 뭐 양적 완화의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통화 가치는 다 안정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값은 별로 이제 소외당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달러랑 그 엔화가 둘 다 통화적 가치가 아주 좋은 것이냐 따져볼 때 사실 엔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너무나 그냥 잘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상황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뭐 무역 전쟁에다가 뭐 또 지금 터키나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엔저는 또 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갑자기 얘기 중에 궁금해서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지금같이 변수가 많을 때면은 달러나 엔화가 올라야 되는데 계속 약한 국면에 있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싼 엔화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계속해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일본은 또 한 1년 10개월 뒤에 올림픽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광 수요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엔화 약세를 피고는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낮은 엔화가 유지가 되다가도 어쩔 수 없이 급등하는 국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사실 막지 못하거든요. 금융시장. 맞아요. 그런 어찌 보면 그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억지로 계속 엔화를 지금 약세 국면에 두는 게 우리가 엔화라는 방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팀장님은 오히려 지금 엔저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미리 엔화를 좀 싸게 구매해 뒀다가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기 상황 때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인 거 맞나요? 뭐 저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엔화라는 방패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 방패의 역할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엔화 약세가 사실 저는 2020년 올림픽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요. 계속 약세 국면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엔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00엔당 1,000원 이하에서는 900원대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계속해서 엔화를 비축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그렇군요. 이건 좀 오늘 좀 중요한 소식인데. 그러니까 딱 수치가 나와 보니까 귀가 딱 쫑. 저는 아직 생전 처음 듣는 엔화를 사라는 얘기는. 1,000원에서 자꾸만 900원대로 한번 꺾였다 올라갔다 꺾였다 반복하니까 사실 입질이 막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팀장님이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사실상 그 브렉시트가 났었을 때 뭐 우리나라 통화가 유럽 통화만큼 약세를 보였어요. 그때 뭐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왜 유럽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화가 그만큼 떨어지냐. 근데 엔화는 오히려 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고 있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채, 그러니까 일본 빚의 대부분은 자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위기 상황, 급변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탈탈 털지 않는 이상 뭐 돈을 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 국채는 자국민들이 소화하고 있으니까 뭐 대외 변수에도 약간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건 조금 재미없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엔화가 워낙 장기간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거의 뭐 제로 이하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했었고 엔화를 빌려다가 자꾸 투자를 합니다. 외국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금리가 워낙 조달 금리가 싸다 보니까 빌려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갚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발생할 때 엔화 자산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맞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그 사실은 미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유로화나 엔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이번에 또 브렉시트나 뭐 이런 유럽의 문제까지 생겨버리면 남는 건 사실 엔화밖에 없으니까. 그러네요. 엔화가 뭐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최근 이슈와 좀 결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더 점입가경으로 가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사실 일본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그닥 그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수출이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일 적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전체 포션에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대변수에 지금의 이슈에 비춰진 대변수에도 어떤 강한 좀 내구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좀 봤을 때 엔화는 지금 시기가 그 가치 대비 싼 구간에 좀 억지로 놓여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엔화 말씀도 해주셨고 뭐 시장에 대한 흐름 내용 말씀도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뭐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희가 오해를 흔히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체된 나라 뭐 고령화 뭐 한국보다 맞아요. 항상 안 좋은 건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것도 한국에서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뭐 저희만 그럴 수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건지 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그 일본을 얘기하기 전에 그 재미있는 좀 질문을 주변 팀원들한테 받았었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일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반대로 왜 너만 일본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봐라. 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는 한 7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7가지요? 네. 궁금합니다. 좋네요, 숫자가.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40년, 50년 이제 뭐 100년까지 갈 것 같아요. 시간 갈 때요.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체된 나라다. 맞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초고령 국가다 그렇죠. 보니까 성장 동력이 있니? 라는 이제 오해가 또 있고요. 뭐 반대로 봤을 때 베트남은 뭐 2030이 60%라는데 그렇죠. 그 다이나믹한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오해로 이게 좀 제일 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이랑 좀 반대로 갑니다.
일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빠지면 엔화가 올라 버리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주식이 또 올라갑니다. 수출 경쟁이 생겼네요. 그게 한 그동안의 대부분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본 주식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남는 게 뭐냐. 그렇죠. 제자리.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 주식시장 올라가고 그렇죠. 주식 기껏 올랐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러한 그 또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게 오해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저성장 국가에서 야 올라봐야 대박 주식 나오겠니? 난 다 잘한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리고 야 이왕에 선진국이면 뭐 일본 선진국인지 알겠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 투자하면 되지 왜 굳이 일본이냐. 맞아. 이게 셀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해외 투자 할 거면 미국부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좀 약간 친근한 게 사실은 미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본 문화보다는 약간 미국 문화가 좀 친근해서 주식 투자조차도 약간 미국 주식을 좀 뭐 아이폰, 뭐 애플이니 뭐 빵이니 이런 것들 많이 바라보긴 하죠. 예. 네, 또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일본이 싫어서 접니다. 네. 그리고 뭐 일본 열도는 이제 점점 침몰하니까 야 장기 투자 못하겠다, 없어진다. 뭐 실제로 침몰하고 있나요? 뭐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장대한 그 요인들이 네. 저는 다 이제 오해. 그러게요. 저는 팩트 같은데 네. 이게 오해라고 하시니까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사실 정체된 나라라는 게 제일 궁금해요. 맞지 않나 싶어서. 정체된 나라 이제는 이제 이거를 정말 팩트로 우리가 무슨 지표가 정체됐느냐라고 사실 묻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적표를 보고 정말 정체가 계속되면은 정체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분기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뭐 실적들이 좋아서 뭐 감세안도 있었고요. 뭐 트럼프가 워낙 재정적으로 밀어주니까 네. 실적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에 비견될 만큼 실적이 성장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이번 2분기가 2017년 2분기와 이제 같은 동기간 비교를 해봐야죠. 일본이 대략 한 28% 기업들이 실적을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돈을 더 벌었다라는 거고요. 뭐 재미없는 기업일 수 있어요. 화장품 시세이도 아시죠? 시세이도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보다 무려 98% 실적이 성장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네, 거의 100% 성장을 했고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중국향 매출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가면 호텔이 되게 비싸거든요, 일본요.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호텔급 뭐 20만 원 이하에서 보통 묵는데 거기에 시세이도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시세이도 화장품이 다 깔려 있습니다. 어메니티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화장품들이 있죠. 시세이도가 다 깔려 있고 코세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이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본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2분기에 30%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한 0.6% 정도 꺾였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하다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때 사드 보복 조치 당하고 뭐 이제 완전. 중국과 이제 사이가 상당히 벌어졌을 때 사실 일본을 그 약간 기회로 또 이용한 케이스가 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관광객 유치에 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중국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세이도나 이런 데도 뭐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또 실적 빼면 성적표는 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들이 어떤 산업에 돈을 많이 벌어들였냐라고 봤을 때 거의 전 산업 부분에서 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골고루 했었다는 거죠. 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성적표만 보더라도 일본이 되게 장사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정체된 국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감정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리나라가 소득이 막 증가하는 이제 90년대 초반, 후반일 때 가장 많이 비행기가 노선이 많아진 데가 어디일까요? 어딘가요? 우리나라 소득이 언제요? 뭐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증가할 때 우리나라 노선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띄웠던 데가 일본 노선이에요. 일본 노선이군요. 네. 지금 뭐 저가 항공 보더라도 일본 전역을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다 가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소득이 한 단계 더 늘어나는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뭐 슬픈 얘기지만 서울을 안 옵니다. 돈이 많아지면 굳이 서울을 갈 필요는 없고 더 럭셔리한 사실 도쿄를 가면 되거든요. 약간 쓰리면서 인정하게 되는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도 뭔가 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게 화장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화장품에 막 엄청 좋아한다, 미친다 막 이랬는데 맞아요. 이제 다 바뀌었고 이제 다들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서 한국 화장품 살 거면 조금 더 비싼 일본 화장품 산다 이제 흐름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한국이 가성비였나요? 네, 가성비였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뭐 아무래퍼시픽 못 사서 안 달 그랬는데 네, 이제는 다 시세이도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선가.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 뭐 1인 가구들 늘어나고 여행 뭐 욜로족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일본을 또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은 재방문을 하게 되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결론들로 나오는데요. 슬프네요. 이게 신조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대표 관광지 뭐 교토 뭐 이런 지방들은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뭐 고성방가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 같은 고성방가를 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 젊을 때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 관광지 가면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만 어글리 코리언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맞네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또 아베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 2020년까지 4천만 명을 외국인 유치하겠다라는 또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나 자본들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지금 크게 준비가 되고 있나 보네요. 뭔가 올림픽 자체는 원래 근데 저는 평창올림픽 그 기점인가 그때 올림픽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났는데 올림픽이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서울올림픽 정도는 돼야 국가를 뭐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이랬는데 점점 그 투입 비용 대비 거둬들이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쿄올림픽은 뭐 대대적으로 그런가 보네요. 또 하계 하계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입 비용보다도 아마 그래서 지금 도쿄 시내를 한번 가보면요. 도쿄 시내가 보통 다 깔끔하잖아요. 깔끔한 게 관리가 잘 돼서 깔끔한 거거든요. 대부분 건물들이 20-30년 넘어간 건물들. 그렇죠. 오래된 건물 많죠. 근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깔끔한데 지금 도쿄는 왕궁 빼고 다 바뀌고 있습니다. 다 파헤쳐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다시 건설하고 있고 도쿄올림픽으로 계기가 돼서 모든 걸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또 자본이 돌고 또 금융이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면 건설업도 다시 부흥할 거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지금 박자가 상당히 좀 잘 맞고 있는 거죠. 흥미롭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다음번에는 우리 팔로우미 시간에 일본 체험기를 이렇게 호주 가야 되고 도쿄도 가야 되고 거기 도쿄성 앞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아무튼 그렇고 다음은 뭐였죠? 네, 다음은 이제 일본이 뭐 초고령 사회라서 너무 재미없지 않냐. 근데 뭐 지금의 우리 산업들을 보면요, 이런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계가 다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해서 점점 뭐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고령 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은 인력만 있어도 산업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공장 다 자동화돼 있고 뭐 사물 IoT 다 들어가 있고 공장 자동화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또 기계나 로봇 이런 IT 기술의 또 강자죠.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지금의 산업들은 돌아갑니다. 뭐 사실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 뭐 빵 주식들이라고 하죠. 뭐 요즘에 마가라고도 하던데요. 마가는 뭔가요? 마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에서 마가의 시대로 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뭐 초고령 사회라고 해서 성장 동력이 없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베트남은 성장 동력이 빵빵한데 네. 그만큼 잘 사나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생각도 네.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이 올 때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플라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꼽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 뭐 정말 다 이제 나라가 늙어가 버렸다. 근데 그게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니까 물론 20, 30년 동안 계속 늙어왔긴 했겠지만 사실은 그 세대가 어찌 보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텐데 그렇게 따지면 벌써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뭐 요즘 뭐 일본 대학 취업률 보니까 막 98%에 육박하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도 조만간 20년 뒤쯤 겪을 일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제가 이제 일본 조사하면서 알게 된 자료인데요. 네. 그 일본의 인사팀 취업 담당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근데 한 2017년, 15년도보다 지금으로 올수록 점점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답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또 신조어들이 나오면 K-무브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채용을 엄청 갑니다. 맞아. 그래서 원래 미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열심히 공부했던 그 대학생들 졸업자들이 미국으로는 당연히 많이 갔었고요. 네. 외국계로 많이 갔었고 그다음 많이 늘어난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갔고 많이 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제일 많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으로도 많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랑 임금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5%에서 9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과 임금격차나 어떤 복지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복지랑 뭐 장기근속 이런 게 거의 맞아요.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취업하면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공부한 똑똑한 친구들이 지금 일본으로 또 경제를 또 바치고 있는 인력 유입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우리 일본에 취업이 막 90%씩 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절대 취업이라고 그런 비슷한 용어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책에서 나온 얘기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런 이유가 내수 시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 정도 뭐랄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인력 수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우리 뭐 다 수출이죠.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K-무브 관련해서는 요새 유튜브 채널만 봐도 요새 그런 게 인기예요. 일본 브이로그. 그러니까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한국인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거 데일리를 그냥 올리는 건데 거기에 댓글이 맨날 취업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그 취업 관련하는 방법 팁 같은 것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일본 데일리, 일본 일상 이게 되게 인기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판단되는 게 사실 국내에서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막 중동이나 해외 취업을 많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국내에 취업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나갔는데 지금 이제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려고 어거지로 나갔다 한다면 지금 이제 국내 취업 수준이 만만치 않다면 사실 가까운 일본 정도는 요즘 뭐 정말 비행기 취향도 다 돼 있고 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워낙 잘 돼 있는데 교통망이 이왕이면 좀 뜨시는 젊은이라면 일본어 공부 좀 해서 뭐 거기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뭐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게 일본은 이제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없다 보니까 이 직업을 중개하는 중개 회사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잡코리아, 사라민 이런 것들 있죠. 일본에도 리크루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리크루트의 성장세는 그냥 주가로 좀 증명이 돼 있어요. 한 상장하고 한 3배 정도 올랐고 그렇구나. 지금도 계속 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직업 중개하는 회사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 기업이라든지 L 기업이라든지 D 기업 이런 거 하려면 중개 사이트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바로 그냥 뭐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은 수많은 기업들이 또 임금격차가 그리 격차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중개자들의 역할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플랫폼화가 되고 광고 수익이 붙고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스토리들도
뭐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몰랐던 사실들이 많네요. 지금까지만 들어도 다 몰랐던 사실 같아요. 네. 다 우리의 편견을 뭔가 수치적으로 객관적인 그렇죠. 근거로 다 반박이 되니까 저희가 근데 지금 고령화까지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선진국 투자하면 미국부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것도 근데 오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해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은 이제 같은 선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트럼프가 당선된 날로부터 제가 지난주까지 펀드 수익률을 쭉 봤어요. 미국 쪽 펀드하고 일본 쪽 펀드를 봤더니 당연히 저도 미국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았거든요. 일본이 한 10에서 15% 더 올랐더라고요. 대표적인 펀드들. 그래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뭐 한 거지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있구나. 그만큼 우리가 사실 일본이 가진 실상보다 좀 평가절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무관심 속에서 사실 일본 기업들은 그만큼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사실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미국 증시는 지금 뭐 사상 초유의 랠리를 계속 이어오고 그렇죠. 있죠. 뭐 저도 미국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미국은 사실 많이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도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보다는 좀 덜 오른 측면도 있고, 근데 기업이익은 미국만큼 좋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니까 환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엔화로 투자하는 걸 이제는 같은 선상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요. 사실 이 무역 분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통화 전쟁을 해왔습니다. 뭐 무역 분쟁이 통화 전쟁인데 그럴 때마다 계속 그 달러는 약세의 방향으로 가는 게 그 통화 전쟁의 목적이자 또 목표 달성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게 통화 전쟁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따박따박 금리 올린다는 계획을 내보내도 사실 시장에서 달러화가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뭐 수많은 증권사들이 한 2년 전부터 금리 오른다고 달러 사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달러는 내렸습니다. 오히려 원화 강세가 나왔던 게 이 달러에 대한 또 오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엔화가 가진 또 매력은 충분히 있다. 미국 대비. 그리고 뭐 같이 한번 말씀드릴 게 예전에는 뭐 말씀드린 게 엔화 빠지면 주식 오르고 주식 오르면 엔화 빠지고 그래서 정말 딜레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동안 맞았고요. 근데 한 6개월 전, 뭐 1년 전부터 그 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엔고가 나와도 이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꺾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엔고로 가든 엔저로 가든 일본 기업은 그냥 갈 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차트를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자료들이 사실 이제 초입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동안의 어떤 정말 오래된 그 이유들은 전 이제는 좀 캐캐묵은 변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본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 시장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엔고가 나도 주식이 빠지지 않는 게 어떤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 자체의 제품들의 강점들이 이제는 더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그 연구원님이 조명을 하기도 한 건데요. 그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은데 그 플랫폼 어떤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뭐 마가, 빵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건 사실 일본이 또 맞습니다. 어떤 로봇 기술 또는 뭐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어떤 기계들 또는 그 4차 산업혁명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게임 컨텐츠들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아이콘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 캐릭터들을 또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죠. 도쿄올림픽 처음에 티저 영상에 마리오랑 아베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한번 경험을 또 한다면
그거를 또 일본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재방문, 재구매입니다. 맞아요. 네. 재방문, 재구매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환 이슈랑은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초입 국면이다. 그래서 일본 투자를 할 때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지금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될 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의 대화로 되게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또 근데 여기 이제 없는데 그 방사능에 대한 좀 이슈가 맞아요. 있지 않나요? 예, 잊고 그래서 있었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제 뭐 거부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해외 자본들이 또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유수 기관의 자금들이 또 일본을 미리 또 가서 하고 있는지 우리만 모르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뭐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방사능과 관련된 사실 어떤 그 헬스케어의 문제, 어떤 그 건강 삶의 라이프 문제는 사실 이 경제적인 숫자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조금 비켜두고 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 때 그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되지 않을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 놀러 안 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어쨌든 할 때도. 그 땅덩어리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지역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죠. 외부에서 올 때는 그런 시각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죠. 네. 그 부분들이 사실 뭐 경제적인 어떤 성적표를 깎아먹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조금 뭐 번해지면 깜짝 놀란 게 요즘 일본에서 도쿄에서 유행하는 게 굴 카페예요. 굴 카페요? 네, 굴 그 오이스터. 엄청 주먹만한 굴을 무한으로 막 먹을 수 있는. 본 것 같아요. 굴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저는 굴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굴 좋아해요. 그 일본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좀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일본 경제 내에서 그런 방사능이 사실 경기를 위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런 많이. 생각들을 하면 사실 좀 뭐 무섭긴 한데 뭐 경제에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MSCI에서 추정하는 그 최근에 2개월 전 대비 돈을 누가 더 많이 벌어서 그쪽을 의견을 좀 좋게 상향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독보적으로 지금 일본입니다. MSCI 재팬 어떤 영업이익 EPS 추정치를 6% 가까이 올렸고요. 근데 전체 세계 평균치를 얼마 올린지 아세요? 1% 올렸습니다. 평균이 1%인데 네, 평균이 일본은... 1%가 더 이제 전 세계 어떤 EPS 영업이익 추정치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본 쪽이 한 5.8% 정도 올렸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신흥국보다 거의 몇 배 이상. 한 3배, 4배. 일본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미 경험을 했었죠. 또 한번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큰 공룡이 움직일 때 성장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경제가 그동안 뭐 1% 성장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 분기 성장률 뭐 잠정치가 몇 프로 나왔었죠? 한 4.1%로 조정됐었죠. 네, 미국이 4% 성장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랠리가 왔었던 건데 지금 일본의 성장세를 본다면 세계에서 뭐 한때는 미국보다 시가총액이 컸습니다. 1인당 GDP도 많았던 나라이고요. 그러한 그 전통 강자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본다면 주목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한때가 언젠가요? 미국보다 컸을 때? 때가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플라자 합의 전후로 해서 뭐 일본이 뭐 패전 이후에 여러 나라의 전쟁들에 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주면서 성장을 또 군수 산업을 밀어주면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후반까지 뭐 90년대 초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죠. 아유, 참 맞아요. 저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면 온갖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친구들 사이에. 워크맨이 뭐죠?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세요? 뭐 나이키 같은 거예요? 저 진짜 모르는데? 마이마이는 아세요? 마이마이는 알죠. 네, 마이마이 일본판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소니의 워크맨이라고 카세테이프 우리 이어폰 끼고 다니던. 쟤는 마이마이 세대여서 저는. 저랑 동갑인데 왜 모르지?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이마이나 LG 아하는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고 소니 워크맨만 들고 다니면 야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때가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후에는 뭐 일본이 미국 맨하탄인 록펠러 센터를 빌딩을 사기도 했었고요. 네. 뭐 한때는 그 뭐 하와이나 LA의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네, 그 얘기는 또. 지금 하와이 가면 일본인들 엄청 많죠. 침몰을 대비해서 땅을 다 사놨다고. 도대체 침몰이 언제길래 자꾸. 그때는 진짜 돈이 많아서 한 겁니다. 네. 그렇죠. 돈이 많아서 샀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흐름에서 벗어나기도 한데 사실 일본 관련한 금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엔화라든지 얘기를 할 때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저희는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알기 쉽게 도대체 그게 뭔데 어떤 계기가 되었고 엔화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지. 플라자 합의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처럼 미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 분쟁 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자 합의 꼭 일본만이 아니라 독일, 뭐 일본 G4 국가가 미국의 플라자 호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사실 합의는 아닌 것 같고요. 강제적인 어떤 그래서 종용이자 뭐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일본이나 뭐 독일 이런 국가들이 워낙 이제 경제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이제 빚을 지게 됐고 미국은 항상 빚지는 경제입니다. 소비가 거의 뭐 70% 80%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이제 무역 수지를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가 됐고요. 그거를 이제 일본한테 요구를 한 거죠. 너네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때문에 엔고 가자. 잘 사니까 엔고 가자. 그래서 그때 한 1달러당 한 250엔 정도였던, 그러니까 1달러를 구하려면 250엔 정도 내면 1달러 주었던 시대에서 불과 한 1년에서 2년 만에 130엔, 150엔만 줘도 1달러를 구할 수 있도록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엔화를 강세로 올렸습니다. 엔화 차 2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뜻인 거죠. 네. 근데 일본은 왜 그 말을 순순히 들은 건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뭐 조약들도 있었고요. 패전 이후에 뭐 결국엔 미국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 조약을 사실 뭐 받아들이기는 뭐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지금 당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결국에는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뭐 대응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위안화 강세 쪽으로 가줄 수밖에 없는 여건들. 그때도 이제 팀장님 말씀에 좀 첨언하면 사실은 그때도 지금의 중국처럼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뭐 엔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으면 니네 나라 물건을 안 사주겠다. 무역 장벽 세우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한 거죠. 사실은 관세를 극복할까 고품질로 승부할까 하다가 에이 그러면 형님 말씀대로 저희가 엔화 강세 용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합의 본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던 일본 제품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이제 플라자 합의가 이런 뭐랄까 엔화 관련한 이슈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큰 전환점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봐야죠. 그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플라자 합의 때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또 우리나라예요. 왜죠? 네. 그러니까 우리께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가성비로 또 승부를 봤군요. 가성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도 그렇고 그 당시 일본도 그렇고 왜 도대체 미국한테 끽소리를 못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고객이거든요. 소비를 그만큼 해주고 그만큼 돈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렇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7가지 오해를 거의 다 푸른 건가요? 마지막에. 네, 다 푼 것 같아요. 뭐 일본이 그냥 싫어서 뭐 오해도 아니고 이제 일본이 침몰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못한다. 뭐 이러한 건데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투자 실사를 하면서
일본에 장기 투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는 1년 지나면 한 3월마다 상장 폐지가 한 20-30개 나옵니다. 네, 그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일본은 거의 상장 폐지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장인 정신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가 도쿄 거래소가 야 상장 시켜줬는데 우리가 상장을 승인해줬는데 상장 폐지가 돼? 말도 안 돼. 내 자존심.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게 뭐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범죄로 대단하게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일본은 상장 폐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을 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할 때는 사실 그런 어떤 기업들의 안전성들이 거래소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렇네요. 맞아요. 사실 뭐 중국은 지금 뭐 부실 채권이니 뭐 워낙 그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은데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좋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 이 뭐랄까 우리가 알던 것보다 생각보다 성장세에 있는 이 일본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오해는 다 풀렸으니까. 사람과 전쟁. 네. 근데 그래서 뭐 투자에 관심이 일본 쪽 금융시장에 투자에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보는 키워드가 아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게 또 많이 들어본 키워드일 뿐이지 이분이 뭐 하는 분이고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일본 투자나 일본 어떤 경제를 이해하려면은 전 꼭 알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어떤 재벌 기업, 통신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창업주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워렌 버핏은 다 알고 계시죠. 투자의 대가. 네. 이 동양 쪽에 투자의 대가가 있다면 저는 손정희 회장을 단연 뽑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두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게요. 워렌 버핏이 주로 투자했던 거는 뭐 코카콜라, 질레트, P&G 소비주들을 많이 했죠. 네. 애플도 이번에 원래 IT 안 한다고 하면서 이거 핸드폰 소비주라고 해서 맞아요. 투자합니다. 네. 맞아요. 재밌어요. 근데 이 IT 테크 어떤 신기술에 대한 워렌 버핏 같은 존재는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이 그동안 투자한 그 본인이 펀드를 운영해요. 비전 펀드라고. 이 펀드의 가입자가 애플이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가입돼 있고요. 퀄컴이 가입했고 그리고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타이거 펀드라고 하는 헤지 펀드가 여기 고객입니다. 지네가 운용해도 되는데 손정희 회장 보고 운용해달라고 하고 그렇네요. 있어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그동안 어떤 투자를 해왔냐면 결국에 손정희 회장이 운용해서 한 7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버. 그 차량의 어떤 그 모빌리티 생태계를 바꿔놨죠. 네. 그다음에 전 세계 휴대폰에 들어가는 95%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ARM이라는 기업. 그다음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위워크 아시죠? 공유 사무실. 손정희 회장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뭐 일컬어졌던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아시안 게임 하면서 뭐 축구 광고판 중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경기만 그랩이라는 광고 보셨을 거예요. 그랩이라고 돼 있습니다. 쌍용 정보통신 말고 그랩이라고 또 있었어요. 네. 계속 그 아시안 게임 그 광고마다 붙어 있는데 이 동남아계의 우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펀드를 직접 조성해서 애플 돈도 운영해주고 사우디 국부 펀드 것도 운영해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이 7배가 났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알리바바도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프린트 인수했고요. 그 통신사입니다. 네. 그리고 게임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슈퍼셀이라는 기업도 선정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투자했었고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만들고 아이폰을 일본에 유통하고 싶어서 그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유니폼 앞에 보다폰이라고 하는 영국의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보다폰이라는 계약을 해서 아이폰 4를 일본 전역에 유통을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선구안이나 장사에는 규제, 경영에는 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IT 테크에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다. 그래서 손정혜 회장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요. 원래 한 20대부터 내가 30대일 때, 40대일 때, 50대, 60대 계획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근데 60대의 계획이 원래 은퇴였어요. 근데 번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4차 산업혁명들을 보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열정이 타오르는군요. 네. 그 나이에도. 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인류를 좀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비전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IT 업계에 투자를 다시 감행하고 있고요. 그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요. 손정 회장이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그때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니까 손정 회장의 도박이 될까요? 성공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생태계를 맞이할 IoT나 신기술에 대해서 손정 회장의 자금들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풍요로운 미래가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거죠. 아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손정혜 회장이 우리나라 쿠팡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쿠팡은 요즘에 적자 때문에 좀 어려워진 형국이고 또 소셜 커머스 이런 것들이 사실 경쟁이 치열한데 쿠팡은 나중에 잘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손정혜 회장은 뭐 지금도 지분이 계속 있는지는 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뭐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비전은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일본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에 대한 어떤 일대기나 강의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은 볼만하지 않을까. 네. 근데 쿠팡은 뭐 제가 알기로 뭐 적자를 예상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알고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은 단순히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투자자들 중에 SI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투자했던 뭐 위어크, 우버, 뭐 엔비디아 또는 뭐 쿠팡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뭐 이러한 기업들을 사서 비싸게 팔고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신기술 기업들을 연결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빌리티나 로봇 기업, 그 로봇 하면 미국에 나오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그 네 발로 달리는 막 뛰어다니는 로봇 만드는 되게 유명한 그 연구기관이자 기업인데 거기도 당연한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우리의 인류의 삶의 발전을 되는 어떤 기술에 같이 연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뭐 투자자로 하긴 그렇고요. 미래 전략가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하고 비전 있네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객사들 투자 유치를 이렇게 받은 고객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일단 뭐 개인이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애플이나 이런 그 손정혜 회장과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출자를 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들으면서 국민연금을 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도 거기다 좀 맡겨서. 엄청 큰 자금이 또 있고. 맞아요. 뭔가 좀 매개가 된다면. 그래서 사실 이 손정혜 회장의 비전 펀드는 우리가 가입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펀드 수익자는 될 수 없으나 소프트뱅크 주식을 사시면 이 비전 펀드의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죠. 영업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주주가 된다면 손정혜 회장의 비전 펀드나 손정혜 회장의 어떤 철학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손정희 회장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랄까 현재의 가치보다는 비전을 앞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사점을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계속 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미래에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캐치를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일본 투자를 한다면 아니면 그냥 일반 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시사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사점이라는 게 당장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손정혜 회장의 비전 펀드를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이제 모빌리티, 그 공유차나 전기차, 자율주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GM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 손정혜 회장은 결국에는 뭐 우리 삶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있으면 테슬라 같이 1억 넘는 차가 아니라 아반떼가 전기차고 자율주행이 돼야 그게 사람들한테 이롭지 않겠냐. 그럼 그런 차 어디가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GM 아니겠냐. 네, 이런 논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가장 당면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실생활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VR이 제일 먼저 다가왔지만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조금 가시권 안에 있는 재료가 아닐까, 좀 함의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정 회장의 펀드에 투자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WWDC라고 하는 개발자 회의를 유튜브로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번에 2018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화두가 AR 플랫폼입니다. VR은 가장 그 상업화를 이룬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완전히 장사를 이제 하고 있는 실생활로 들어왔고요. AR은 그 VR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VR 안 해보셨나요? VR 해봤죠. 네, 저는 VR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VR 할 때 이렇게 그 큰 지막한 거를 눈앞에 쓰잖아요. AR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휴대폰 안에서 구현이 바로 되는 거죠. 이게 그거 아닌가요? 포켓몬고 같은 증강. 맞습니다. 네. 해봤네요. 네, 어떠한 네. 예, 해봤네요. 그래서 그 애플이 AR 플랫폼을 이제는 주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손정 회장이 또 전략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모빌리티나 또는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가 우리가 뭐 손정 회장 그리고 뭐 이런 비전 펀드와 함께하는 기업들의 어떤 회의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시사점 아닌가,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네요. 과거의 영광을 쫓는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4차 산업의 헤게모니에서 제조업 쪽은 일본이다라는 게 좀 남는데 그런 식으로 좀 미래적인 가치를 좀 살펴보고 관심 있게 귀 기울이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비전을 보는 투자도 좋지만 일본 투자를 막 지금 당장 막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뭐 제대로 시작하려면 뭐 일본 시장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주의할 점, 뭐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논리가 거의 코끼리 다리 짚어보고 매수를 하시거나 판단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많이 팔리는 것 같으니까 애플 주식 좋겠네, 애플 사자. 보통 이런 식이세요. 왜냐하면은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식도 전체 그림이 이제 좋다고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 대한 이해나 어떤 실적이라든지 스토리들을 뭐 스터디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 저는 이제 반대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 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본인이 관심 있는 산업들 위주로 일본 기업에 대해 좀 제대로 분석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우선은 관심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안경 쓰신 분들은 지금 안경알이 아마 둘 중에 하나는 호야 렌즈일 가능성이 커요. 호야 렌즈가 일본 건가 보죠? 네, 호야가 일본 겁니다. 또 광학 렌즈에서는 호야가 매우 유명한데 진짜 전문가 이러한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호야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주식 검색하는 뭐 외신 일본 주식들을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야를 검색하시면 호야에 대한 또 정보가 나오고요. 뭐 그러한 관심들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 팀장님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렇죠. 딜리셔스 TV라는 네. 거기서도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오이시 텔레비에서 딜리셔스 TV에서 이제 일본을 계속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주식을 운영하는 걸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법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하지만은
트럼프 베프가 또 아베거든요. 그래서 그 뭐 남자분들 잘 아시는데 결국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밥 먹고 악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운동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억나는데. 네, 같이 땀 흘려야 서로 부탁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아베랑 트럼프는 골프만 3-4번 치면서 서로 나이스샷 외쳐주는 사이기 때문에 굴욕이 있었죠. 약간 플라자 아베 말씀하셨지만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아베는 트럼프 뒤에서 돌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 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것들이 사실 로키드 마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60% 물량을 일본에 줬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줬고요. 그런 것들을 나오고 있죠. 그런 보상들이.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스터디를 흐름들이랑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하긴 참 그러니까 시작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채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딜리셔스 TV나 이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런 채널들 그리고 뭐 저희 자체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 월간 시그니처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을 또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었고 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맞아요. 예, 왜냐면 저희랑 똑같거든요. 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맞아요. 뭐 관심이 생겼다든지 못 보던 시각을 트여줬다든지 이제 국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저희랑 이제 경이로움이라는 교육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3기 때 이제 일본 주식에 관련된 맞아요. 투자를 기초부터 실습까지 아무튼 싹 다 가르쳐 주실 예정이죠? 네. 지금 섭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기 때 또 기대하면 또 좋은 스터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채널들을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채널들이 아니더라도 아까 뭐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채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봐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를 궁금한 게 그래도 주의할 점 일본 시장이나 뭐 일본 엔화라든지 뭐 투자를 접근을 할 때 한 가지 뭐 주의할 점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일단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 망한 거 아니고요. 점심시간이 있어요? 네, 1시간 점심시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주씩 사기보다는요. 보통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단주로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럼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100주 하더라도 뭐 몇백만 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주수에 대해서 좀 아예 알고 계셔야 단주는 되고요. 안 되는 건가요? 단주가 대부분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쓰시는 그 시스템 보면 근데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직접 거래를 하려면은 증권사 또 트레이딩 시스템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일본 시장을 지원해주는 증권사가 많이 있나요? 저는 뭐 제 회사밖에 잘 몰라서 하나금융 투자. 하나금융 투자. 뭐 대부분 지원할 거고요. 네, 일본 시장은 뭐 우리와 함께한 뭐 오래된 마켓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뭐 거의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주식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니 요즘에는 국내 주식 시장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이거 이벤트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 쪽에서는 수수료를 걷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외 직구족한테는 걷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나요? 증권사 쪽에서는 해외 주식도 뭐 수수료 인하라든지 무료로 해서 좀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무료로 했더니 인원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주식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수수료에 걸맞는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수수료 빼고 남는 어드바이스면 뭐 그건 최고죠. 뭐. 오늘은 뭐 수수료 없이도 무료로 정말 꿀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뭔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일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오늘 들으신 방송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사이다경제 사이트 통해서 남겨주시면 팀장님과 함께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면 네,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본
대해서 이제는 뭐 스터디를 해볼 때가 확실히 온 것 같아서 사실 이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아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극적인 뉴스들, 뭐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기보다는 그 인문학이나 역사 공부를 보면은 사실상 왜 우리가 어디에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들 같이 또 스터디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정말 일본 관련해서 너무나 훌륭한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얘기들, 더 깊은 얘기들 뭐 하실 얘기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